자,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 르네상스입니다. 문예의 부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무슨 뜻인지, 르네상스 자체가 부흥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모두 다 알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한 2, 30분 정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가?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이제 상식 수준에서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라고 봐가지고 몇몇 가지 이야기들 중심으로 그냥 정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하면요, 이제 생각나는 이름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렌체 메디치 가문, 이런 사람들, 이러한 집안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그러한 등장인물 같아요. 알다시피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이 됐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후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작가,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의 작품들 간단히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리상의 발견, 그 다음에 유럽의 건축 양식, 이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흑사병, 페스트죠. 이것은 이제 14세기 중반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요. 그러니까 몽골 초원 이쪽에서 처음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쩌다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냐면은 그 몽골이 그 유럽 침략에 나서죠. 원제국을 성립한 이후에 유럽 침략을 해가지고 거의 헝가리 이쪽까지도 다 침략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몽골이 어떠한 작전을 펼치냐면 패스트에 걸려, 그러니까 흑사병에서 걸려서 죽은 시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을 그 상대방 성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던져 넣어서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작전을 수행을 하여 이런 과정에서요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겠죠. 이것이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그 면역이 그렇게 발달하지,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면역이라든가 이제 위생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럽으로 이제 급속히 퍼지는데요. 이게 이제 쥐를 매개체로 하거든요. 그래서 쥐벼룩이죠. 쥐벼룩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쥐가 사는 곳은 어디든지 퍼집니다. 그래서 그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가고요. 이 과정에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어떤 동네는 거의 대부분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흑사병이요, 오히려 이제 유럽을 중세에서 근세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혹자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흑사병이 없었더라면 유럽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데 1000년이 더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 흑사병의 결과 이제 인구가 줄었죠.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제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는 이제 중세 시대라는 게 뭐죠? 농노죠, 농노. 농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노동 집약적인 그 산업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다 죽다 보니까는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밥 한 끼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직약적이던 봉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어떤 이제 기계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차후에 산업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혁명에 기여하게 되죠. 이때쯤 나타났던 것이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1543년,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먼저인데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즉 기계화 촉진의 과정 속에서 먼저 등장했던 것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입니다. 1445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유럽이 어떤 학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이제 종교 개혁, 이런 국민 문학의 발전, 이런 것들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요, 기록상 우리나라의 그 상종 고금 예문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록에 금속 활자로 했다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고요. 1377년 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이제 집어간 게 되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나오냐면요. 이제 그 중세 시대는요, 이제 결국은 이제 신의 시대잖아요. 모든 것, 그리스도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뭐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거의 뭐 찍히면 죽는 이런 시절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그러한 그 아주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 같은 성직자들도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에는 뭐 약이 없더라라는 거죠. 똑같이 죽어나가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가졌던 어떠한 종교에 대한 그런 절대적 영향력이 약화돼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관심이 이제 모든 것을 신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신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후 이제 종교 개혁이라든가 국민 문학의 발전 이런 것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뭐 루터만 한 것이 아니고 뭐 칼뱅이나 치핑글리 이런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됐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루터의 95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그 면죄부, 돈 받고 죄를 사해지는 이 면죄부가 창궐하던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죠. 사실 이제 루터는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제 금속 활자 요거의 영향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성경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라틴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는 일반 대중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사실 이제 성직자들이 읽어주는 것,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그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활자본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이런 기여를 먼저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1517년에 16세기 초반에 루터가 95조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당기게 되죠. 루터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루터를 이제 개신교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고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죠. 그랬을 때 그 개신교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세익스피어도 이때쯤 활동을 시작해서 1601년에 햄릿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이것도 1605년에 등장하면서 이제 세르반테스나 이제 세익스피어 같은 경우 명실상부한 영국과 스페인의 어떤 국민 작가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흑사병으로부터 유럽의 어떠한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는 이런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르네상스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흑사병으로부터 어떠한 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은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약 15세기 때 이때 이탈리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시 이탈리아는요 과거에 마치 이제 어떠한 형태를 띠었냐면 일종의 그리스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도시국가들에서 출발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주변을 이제 점점점 하나씩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던 이러한 시절이었는데, 요때 이제 거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패권이 이제 여기 베네치아 공화국, 그 다음에 밀란이죠. 밀라노 공국. 공국이라는 것은요, 이 공작이 세운 나라를 의미해요. 공작, 듀크죠. 그 서양의 그 귀족 중에서 뭐 공작, 백작, 후작, 자작, 남작 뭐 이렇게 있는데요.
공작이 갑이죠, 갑. 공작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위에 있는 귀족을 그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작의 나라를 공국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저쪽 이제 러시아가 발전하기 전에 모스크바 공국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세력이 있던 공국이죠. 그 다음에 피렌체 공화국. 그래서 베네치아하고 피렌체는 공화국이고 밀라노는 공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로마 교황령, 그 다음에 여기서 나폴리 왕국, 여기는 왕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세력 국가로서 뭐 제노바도 있고요. 여기 뭐 나타나진 조그맣게 나오는데 피사라고 있죠. 자, 요러한 도시국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했었을 때는요, 사실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봅니다. 피렌체. 페스트가 일어나기 전에요. 사실은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시에나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이 시에나 공화국이 사실은 어떠한 그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특별히 그 뭐 어떠한 뭐 결정적인 사건이 없이 사실은 이제 시에나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 체계, 즉 그 과거의 그 뭐 로마 이러한 도시 체계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정비된 도시 체계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흑사병으로 거의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힘을 잃고 그 옆에 있던 이제 피렌체 공화국이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르네상스의 중심을 피렌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뭐 크게 보면은요 똑같이 거의 이탈리아 전체가 르네상스를 같이 비슷하게 맞이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이나 밀라노 공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신권과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 권력이죠.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쪽에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 300여 명의 귀족들로 구성된 어떤 평의회에서 종신 총독을 선출하고요. 공화국이지만 공화국이죠. 사실은 왕은 아니고 총독은 사실 이제 종신이다라는 부분이고 밀라노는 뭐 거의 왕과 비슷한 거고 뭐 피렌체는 사실은 이제 그러한 강력한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라노나 베네치아에서의 어떠한 그 인문학의 발전은요. 어떠한 그 인간에 대한 본성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러한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피렌체는 이 신권과 그 세속적 권력 이런 쪽의 갈등이 조금 심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인들 집단으로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상공업 집단이죠. 이거하고 종교적 세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립이 심했는데 당시 이 상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층이라기보다는 그 성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공업에 이렇게 종사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요 어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상인들이 뭐 무역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고리대금업입니다. 이러한 고리대금업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얘를 무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도 한번 인정받고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은 이제 작은 그 상인 집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세력을 펼쳐 나가서 결국 나중에는요 피렌체 정치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국이지만 마치 이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술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르네상스의 그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잠깐들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밀라노에서 활동을 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피렌체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모르겠고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림을 보면 딱 아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보티첼리다
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에서요, 이제 가장 사실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이 보티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봄이라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뭐 라파엘로의 성모상이나 즉 로마 중심으로 했던 그 다음에 보티첼리의 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는 이제 주로 로마에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 라이벌이었죠. 라이벌, 서로 라이벌입니다. 뭐 그거는 뭐 그런 그 야사로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주요 예술가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지동설은 아까 위에서 말한 코페르니쿠스가 먼저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사실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떠한 그 실험적 관측이죠. 망원경을 통한 실제 관측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입증했다. 요 정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피사 공화국이라는 작은 그 공화국에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살펴보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 그 다음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 자, 뭐 참고로 얘기하면요, 요 베네치아는요, 이 당시의 그 최대의 해양 국가입니다. 해양 국가. 이 베니스하고 베네치아하고 같은 건 아시죠? 피렌체하고 플로렌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밀라노, 밀란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언어에 따른 그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제 최대의 해양 국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른 나라들이 그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다른 도시 국가들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주로 있었던 거에 비하면요.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서 이제 곳곳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게 되거든요. 피렌체하고 이제 밀라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육상 기반의 국가라면은 베네치아는 해양 기반의 국가입니다. 얘네들은요, 이제 거의 뭐 그냥 해적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사실 얘기하자면 해적 집단이 커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뭐 해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거친 바다 사람이라는 건데 나중에 그 레판토 해전에서 그 스페인 함대하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의 함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슬람하고 이렇게 맞짱 뜨던 그런 해양 국가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5세기 르네상스가 처음 이제 발현되는 그 시점, 되게 뭐 이러한 작가들의 주로 활동하는 시점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이 상태가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 거의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그 작가들의 작품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때 사람이고요.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웬만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최후의 만찬,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 속에서도 등장했던 뭐 이게 뭐 각도가 어떻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자, 이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요때쯤 살았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조금 후반대 사람이죠. 그 로마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 그다음에 천지창조,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 그렸고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죠. 다비드상.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라는 거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라파엘로는 그 미켈란젤로하고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재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다, 뭐 그것처럼 죽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아테네 학당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들 봤을 겁니다. 뭐 광고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앞 사람이고요. 메디치가에서 최초로 이제 그 본격적인 후원을 할 때 가장 많은 그 후원을 받았던, 즉 후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림가나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주문하는 거죠. 선주문 해가지고 그것을 그릴 수 있는 비용을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뭐 당시의 후원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지리상의 발견입니다. 15세기 말에서 15세기 뭐 중후반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정도까지 계속 진행됐던 이 지리상의 발견인데요. 자, 이것은요, 사실은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동로마 제국 할 때 했었는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이제 동서교역로가 단절이 됩니다. 동서교역로 단절이 돼서 이때 이제 그 서유럽에서는요, 여기 콘스탄티노플이죠. 여기가 계속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당시 서유럽에서는 이제 새로운 무역의 길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요. 지리상의 발견이 되는데요. 이 정도 이제 주요 사건들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메리카 발견 또 나오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한 것은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죠. 여기서 여기. 다른 애들에 비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빡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죠. 서인도 제도에 도착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본인은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라고 알았다는 그런 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요. 아프리카 인도 항로를 찾아냅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 그러니까 이제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희망봉인데요. 이렇게 요 항로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돌아가지고 인도에 도착하는 요 항로를 발견한 것이 바로 바스코 다 가마고요.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 항해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를 합니다. 마젤란은요 여기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마젤란 해협 방향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을 거쳐서 다시 아프리카를 돌아서 돌아오는데요. 이게 왜 이래? 사실은 이제 마젤란은 여기 필리핀에서 죽어요.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어서 끝까지 항해를 못하고 이제 처음에 여러 척의 배가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척이 살아서 돌아와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 무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리상의 발견이 가져다 준 그 아주 가슴 아픈 일들 하나가 이런 거죠. 1521년 그 멕시코 인근에 아즈텍 문명이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역시 스페인의 피사로죠. 피사로에 의해서 이쪽 페루 지방에 있던 잉카 제국이 멸망합니다. 뭐 지금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요. 이때 뭐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멸망하려고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뭐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제국이나 수만 명 이상의 병력 군인들이 있었는데 왜 이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스페인 군인들에게 이렇게 다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그 공포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신이 내린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중남미 문명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것도 이러한 지리상의 발견의 한 결과고요.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유럽에서는 북방 항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남태평양의 어떤 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주 이런 거 다 이제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유럽의 건축 양식입니다. 건축 양식하면 사실 연락 많아요. 뭐 이거 여기 이제 세 가지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뭐 비잔틴 양식, 뭐 성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뭐 로마네스크 양식, 로코코 양식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거 다 잘 모르겠고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고딕 양식인데요. 고딕. 이 고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제 그 고트 예전에 그 게르만조 중에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있던 그 고트에서 따온 건데 이건 이제 르네상스 작가들이 이 양식을 이제 한마디로 깐 거예요. 깐 거. 야만인스럽다 비슷하게 이렇게 깐 건데 아무튼 이게 고딕 양식의 특징은요. 그냥 삐죽삐죽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노틀담 대성당, 그다음 밀라노 대성당,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어떠한 그 양식이 뭐 고시대만 딱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뭐 14세기 말이면은 이제 르네상스 이전이긴 하지만 한번 이제 설계되면 이 밀라노 대성당 같은 건 이제 500년 걸려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서 뭐 여기저기 시공을 초월하면서 나타납니다. 노틀담 대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63년 이제 프랑스가 처음으로 이제 어떠한 좀 국가적 기틀을 맞이하면서 만들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이것도 한 100년 걸렸습니다. 참고로 그 노틀담의 꼽추 아시죠? 노틀담의 꼽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15세기 말에 프랑스를 그 기준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안 써지네. 15세기 말 프랑스를 기준으로 파리죠. 참 프랑스 15세기 말에 파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뮤지컬.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요. 그 노틀담 드 파리의 그 2부의 첫 장면을 좀 올려놓을 텐데 그걸 한번 꼭 들어봐 주세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 즉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려 하고 하는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를 노래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딕 양식이고요. 두 번째 이제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르네상스 양식은 뭐 특별하기보다도요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뭐 인본주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자, 성 베드로 성당. 이것은요 우리가 그 로마 교황청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건물들이 있고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하나 딱 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요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 자리에 존재했던 성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16세기에 그 미켈란젤로 등에 의해서 당시의 그 양식을 활용해서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거 이제 덕수궁, 우리나라의 덕수궁 석조전이죠. 요 그림인데요. 이것이 이제 1909년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그 르네상스 양식을 그 뭐라고 해야 돼? 르네상스 양식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 지어진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크 양식을 볼 텐데요. 바로크 양식은 그냥 이렇다라고만 그냥 이거구나만 기억하세요. 이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뭐 시대상 흐름은 그냥 거의 뭐 고딕, 그 다음에 뭐 로마네스크가 먼저가 되겠네요. 뭐 로마네스크 고딕 정확하진 않은데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 양식 넘어가서 로코코, 바로코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크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1682년 즉 17세기에 이제 유럽의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루이 14세의 지미국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입니다. 우리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 옛날 영화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의 휴일에서 배경이 됐던 그 분수입니다. 동전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분수죠. 그래서 요 정도 있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가지고 참 굉장히 그 양극단적인 사항이 동시대에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16세기 경이면은죠, 이제 이탈리아 중심으로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라고 썼냐면은 이제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거죠. 르네상스. 그것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 가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있던, 그 반대편도 아니죠. 조금 떨어져 있던 서유럽, 스페인, 뭐 프랑스, 독일 이쪽은요, 그 마녀사냥의 광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흑사병의 어떠한 그 참화에서 금방 벗어났다라면은 서유럽은 그 흑사병의 참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이민족, 그러니까 몽골의 공포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경제 불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그 안전을 추구하고 내부적인 단합,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마녀라는 희생양. 마녀를 없애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하에서 우리가 이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마녀 사냥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광기와 또 다른 어떠한 번영이 공존하던 그러한 그 15, 16, 17세기 바로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